아버지가 외도와 이혼 후 우리 가족을 버렸다고 했을 때 전 세상의 모든 진실이 영원한 거짓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뒤흔든 그 택배 상자와 녹음 파일은 제가 평생 미워했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아버지를 닮고 싶은 30대 남자 박성민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감춰도 언젠가 그 진실이 드러난다고요. 하지만 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라 영원한 거짓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존경스러웠던 저의 아버지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를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릴게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만 해도 저희 집은 남부러울 것 없이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회사원이셨는데 해외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 늘 정장을 입고 공항에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이번엔 어느 나라로 가세요? 갔다 오실 때 맛있는 외국 과자 꼭 사오셔야 돼요. 그래 오냐? 꼭 우리 아들 과자 사러 외국에 가는 거 같구나. 이번에 아빠 프랑스에 가는데 올 때 버터 과자 좀 사옴마. 그건 네 엄마도 엄청 좋아하는 거야. 어린 제 눈엔 영어도 잘하고 자주 비행기를 타신 아버지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도 엄마와 여동생 박승희와 함께 아버지 손을 잡고 홍콩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국하는 와중에 약간 곤란을 겪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랑 여동생은 이란성 쌍둥이였는데 성별은 달랐지만 얼굴도 똑같고 이름도 비슷해서 서로 여권이 바뀐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입국 심사대 앞에 서 있는데 공항 직원이 여권과 맞지 않는다며 절 막아 섰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유창한 영어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더라고요. 그때 제 눈엔 저희 아버지가 슈퍼맨보다 더 영웅 같았어요. 방금 진짜 멋졌어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똑똑한 사람 될래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저도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닐 거예요. 우리 아들 눈에 아빠가 멋져 보였다니 다행이구나. 요즘 세상엔 특히나 아는 게 힘이야. 성민이, 승희, 너희 둘 다 많이 배우고 익혀서 아빠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돼야 한다. 알겠지? 이렇게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했던 전 어릴 적 장래 희망을 적을 때 아빠라고 적을 정도였답니다. 그 정도로 전 아버지를 좋아했고 이 믿음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저희 가족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엄마, 아빠 출장 가신 거예요? 벌써 2주가 넘었는데 왜 집에 안 오세요? 이번엔 어디 가신 거래요? 미국 아니면 캐나다요? 앞으로 네 아빠 말도 꺼내지 마. 내 아빠 바람이 났어.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서 나도 너희도 다 버리고 가출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인간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제가 15살이던 해 아버지가 바람이나 엄마와 이혼하고 저희 가족을 버린 거였습니다. 평생 엄마 저희 남매밖에 몰랐던 아버지가 바람이라니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며칠 자리에서 알아눕기까지 했어요. 엄마는 그런 절 보고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내 아빠가 그렇게 좋았어. 얼마나 놀랐으면 아프기까지 해. 너희 곁에 내 엄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 아빠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엄마는 아빠의 외도와 이혼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일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생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아빠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오빠, 난 도저히 용서 못해. 이제 그 인간은 아빠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그 인간은 우리를 배신했어. 난 평생 증오할 거야. 한창 사춘기였던 전 엄마보다 더 아버지에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마음 한켠에선 마지막에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떠난 아버지가 너무나 그립더라고요. 언제나 저와 여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아버지의 품, 두툼하고 크던 손, 낮지만 다정했던 아버지의 목소리까지 아무리 원망하려 해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버지의 모습은 절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감정에 힘겨워하며 2년쯤 보냈을까요? 어느 날 엄마는 재혼을 하신다며 새 아버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인사드려. 앞으로 너희 아버지 되실 분이야. 여보, 인사해요. 얘네가 우리 쌍둥이들이에요. 너희가 말로만 듣던 쌍둥이구나. 드디어 이렇게 얼굴을 보내. 앞으로 내가 너희 아빠다. 아직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데 새 아버지까지 받아들이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티내지 않고 꾹 참아볼 생각은 있었어요. 하지만 새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아빠라고 부르길 원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에게 아빠라는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어요. 아빠라는 말은 조금 천천히 불러도 괜찮을까요? 아직은 조금 어색해서요. 뭐, 어색하기 뭐가 어색해? 자꾸 해보고 연습을 해야 입에 붙지. 왜 바람나서 떠난 내 전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러냐? 너희 꼴 좀 한번 봐라. 얼굴도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게 무슨 아빠라고 추억하고 살아. 하지만 새아버지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술을 드시고 이미 거나하게 취해 계셨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희 아빠 닮았어요. 엄마랑 반반씩 닮아서 그래요. 저 아빠랑 성격도 완전 똑같거든요. 전 아버지 얘기가 나오자 저도 모르게 발끈했고 그게 새아버지의 심기를 거슬렸나 봅니다. 참나, 이 녀석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것 좀 봐라. 너 앞으로 이 아빠가 제대로 인성 교육을 시켜주마. 그 형편없는 인간이 애들 교육을 아주 엉망으로 시켜놨네. 그 뒤로도 새아버지는 제가 실수하거나 예의 없게 행동하면 아버지를 언급하며 애들을 잘못 키웠다고 아주 험담을 하더라고요. 새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에게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래서 전 바람난 아버지보다 날마다 술을 드시고 집안 분위기를 얼어붙게 하는 새아버지가 더 싫었죠. 당신 또 술 먹었어? 생활비 한 푼 안 주면서 무슨 돈으로 그러고 다니는 거야? 이러다 우리 애들 학교도 못 보내겠어? 애들한테 제대로 아버지 대접받고 싶으면 행동 똑바로 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넌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이게 정말, 심지어 새아버지는 엄마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엄마가 재혼한 이후 저희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새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성격이 아주 괴팍해졌는데 어느 날은 잔뜩 취해 들어와선 굳이 자려고 누워있는 절 깨우더라고요. 야, 일어나 봐. 애비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누워있어. 당장 일어나서 공손히 인사 안 해? 저는 결국 강압에 못 이겨 자리에서 주섬주섬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다시 너 어디 없지 아저씨한테 인사하냐? 그리고 호칭은 왜 안 불러? 내가 누구야?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너 표정이 그게 뭐야? 그게 아버지 보는 표정이 맞아? 새아버지는 제게 몇 번이고 다시 인사를 하라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수차례 인사도 하고 아버지라고 억지로 부르기까지 했지만 엄마가 달려오실 때까지 새아버지의 명령은 끝나지 않았어요. 술 먹고 왔으면 곱게 잘 것이지.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아들을 괴롭혀? 내가 말했지. 우리 애들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엄마는 새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쉽게 손찌검하는 걸 알면서도 제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그날도 결국 한바탕 난리가 났고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밤새 새아버지에게 시달렸는지 얼굴이 잔뜩 부은 채로 아침 일찍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언젠가 또 하루는 새아버지가 저 말고 여동생에게 뭔가 불만이 있었는지 아침 일찍부터 콩나물국을 끓여오라고 난리였어요. 아이고, 속 아파라. 야, 너 가서 콩나물국 좀 끓여와. 넌 딸이 돼서 애비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알아서 뭐라도 가져와야지. 꼭 지엄마 닮아가지고선. 콩나물국이요? 저 그거 끓일 줄 모르는데요. 모르면 찾아보던가. 모른다고 하면 장땡이야. 아이고, 안 그래도 속 쓰려 죽겠구만. 너까지 화나게 할래? 새아버지는 아직 고등학생인 여동생에게 계속 국을 끓여오라고 성화였고, 여동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우 짜디짠 콩나물국을 끓여왔습니다. 물론 그게 새아버지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이게 뭐야? 너 날로 죽이려고 그러냐? 국 끓이면서 간도 안 봐? 이래선 나중에 시집이나 가겠어?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전 너무 화가 나 새아버지 그릇에 찬물을 한껏 부어버렸습니다. 자, 됐죠? 국이 짜면 물 드시면 되겠네요. 저희 수능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자꾸 이런 걸로 시간 뺏지 마세요. 승희야, 넌 방에 들어가 공부해.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진짜 혼나볼래? 이게 애비 알기를 뭐로 알고. 하지만 그때 전 새아버지보다 한 뼘은 더 키가 크고 덩치가 제법 있었던 터라 새아버지도 절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큰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 갈수록 엄마도 점점 절제하셨죠. 그러다 20살을 얼마 앞둔 어느 겨울, 엄마는 결국 새아버지와 이혼하셨답니다. 새아버지는 집을 나가면서도 저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너희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 나중에 모든 진실 알고 나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그때 날 다시 찾아와도 난 절대 안 받아줄 테니까 알아서들 해. 진실은 무슨 진실이요? 당신이 집에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제가 아는 진실이에요. 우리 엄마 또 괴롭히지 말고 당장 나가요. 이 버릇없는 녀석아. 아마 나중에 제일 후회할 놈이 바로 너일 거다. 두고 봐. 새아버지는 끝까지 제게 버릇이 없다며 욕을 하며 떠났고 전 비로소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재혼 기간이 억만년은 되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 기간이 겨우 3년이더라고요. 엄마, 전 이제 아버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셋이 살아요. 아버지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요. 엄마가 미안해. 다 이 엄마 잘못이야. 나 때문에 너희가 어릴 때부터 너무 큰 상처 받은 것 같아. 정말 내가 면목이 없다. 하지만 두 명의 아버지가 저희 남매에게 남긴 상처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아버지가 떠나고 성인이 된 전 엄마에게 학비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동생은 과외를 했고 카페나 식당에서도 알바를 했고 저도 공사판에서 일용직 알바하며 대학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고생을 했지만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새벽 일찍 첫차 타고 나가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다 엄마가 못난 탓이라는 말씀만 하셨죠. 그러다 저희 남매는 학교를 졸업하고 다행히 곧바로 직장을 잡게 되었어요. 엄마, 이젠 식당 일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이제 저희 둘 다 돈 벌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엄마 잘 모실게요. 아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가 힘들게 번 돈을 쓰겠어? 엄마 괜찮으니까 월급 받으면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필요한 데 써. 하지만 엄마는 저희가 드리는 돈을 받지 않으시더군요.
안 그래도 저희에게 죄책감을 갖고 계셨는데 용돈까지 받긴 미안한 마음이 크셨나 봐요. 저희 남매는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려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엄마, 저 아까 복권 사왔는데 한번 긁어보실래요? 왠지 엄마가 긁으면 당첨될 것 같아서요. 에이, 그런 게 어디니? 아유, 이것 봐. 당연히 꽝이잖아. 아닌데요. 엄마 이거 당첨된 거예요. 당첨금 받으러 가셔야겠는데요. 당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 꽝인 복권을 가지고 무조건 당첨이라며 그렇게 용돈 봉투를 내밀었답니다. 엄마는 처음엔 조금 놀라시다 저희 마음을 아시곤 이내 웃으셨어요. 하여간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나한테 너희가 1등 복권보다 훨씬 값진 행운인 것 같구나. 못난 애미 챙겨줘서 고맙다. 내 아들, 딸. 엄마는 고된 식당 일로 늘 힘들어 하시면서도 절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동안 집안에 수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이제야말로 우리 세 식구끼리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저에게 그런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매가 29살이던 해 엄마가 그만 큰 병을 얻고 자리에 눕게 되신 거예요. 엄마의 병명은 심부전증이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헐떡이시며 숨이 막힌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갈수록 온몸이 퉁퉁 붓고 식사도 전혀 못하실 정도였어요. 엄마, 천천히 숨 쉬세요. 저희 계속 옆에 있으니까 너무 힘드시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아까 승희가 앰뷸런스 불렀으니까 병원에 가시면 조금은 편해지실 거예요. 전호흡 곤란으로 힘들어하는 엄마 모시고 몇 번을 병원으로 뛰어갔는지 모릅니다. 전 그때마다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여동생도 눈물을 훔치며 하염없이 엄마의 손발을 주물러 드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점점 말을 잇지 못하셨고 숨소리만 거칠어졌습니다. 병원에선 이미 심장이 너무 약해져 언제 갑자기 멈출지 모른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어느 날 엄마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성민아, 승희야, 내가 너희한테 큰 죄를 지었다. 혹시라도 내 아빠가 찾아오면 너무 원망하지 말고 잘해드려. 네 아빠 아무 잘못 없어? 다 이 엄마 잘못이야. 다 내 죄야. 그러니 너인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 엄마, 지금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셨어요? 우리 가족을 버리고 간 사람한테 무슨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소중한 건 엄마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엄마마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엄마는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답니다. 엄마 입으론 차마 꺼내기 힘든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서른을 앞둔 어느 초겨울날 엄마마저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상엔 저와 여동생 단 둘뿐이었어요. 오빠, 엄마마저 가시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 우리 분명히 행복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돼 버렸을까? 우리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아빠잖아. 애초에 아빠가 우리를 떠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고 엄마가 아프지도 않았을 거잖아. 잔인한 현실 앞에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던 전 결국 모든 화살을 떠나버린 아버지에게 돌렸습니다. 그때 심정은 아버지가 제 눈앞에 계셨다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라며 멱살이라도 잡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억울하고 분한 마음과는 별개로 삶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 오로지 직장 생활에만 매달렸고 동생도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전 제 모든 상처를 감싸 안아준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는데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의 가정사를 털어놨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제 사정을 알게 되어 당황하기보단 처음부터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전 조심스럽게 부모님의 이혼 이야기, 그리고 엄마의 병과 세상을 떠나신 사연까지 모두 이야기했죠. 그러자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한 줄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제가 아직 성민 씨를 잘 모르지만 그냥 이야기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크게 놀라면서도 절 그저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보는 걸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진심으로 제 얘기를 경청해주고 절 동정의 눈빛으로 보는 대신 제 아픔에 공감해 주더군요.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처가에 찾아갔을 때도 장인, 장모님 역시 절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셨고요. 박서방, 내가 우리 희정 아내 이름이한테 얘기 전에 들었네. 돌아가신 사부인께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박서방 남매를 키우셨을까 싶어서 우리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네. 자네만 괜찮다면 앞으로 우리를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기대도 좋아. 우리도 자넬 사위이자 아들로 생각할 테니까 말이야.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좋은 사람 만나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과 가족이 된 것만으로도 정말 큰 복인 것 같네요. 하늘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시냐면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와 헤어졌다는 걸 들으시곤 제게 사우나를 가지 않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 녀석은 사우나라면 아주 질색해. 사실 내 꿈이 아들을 낳으면 같이 사우나도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하는 게 꿈이었거든. 근데 그 녀석은 영 재미가 없어서 말이지. 그래서 우리 박서방이랑 그 꿈을 이뤄보고 싶은데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전 그날 정말 오랜만에 함께 사우나도 가고 등도 밀어드리며 참 묘한 감정을 느꼈네요. 아마 저희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일들이 그리 어색하진 않았겠죠. 장인어른께서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고 먼저 사우나에 가자고 제안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다들 딸 바보 하지만 내 생각에 아버지란 존재가 제일 필요한 건 아들이야. 아들은 내색은 안 해도 나이 먹을수록 본인 아버지를 닮아 가거든. 내가 사돈 어르신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자넬 보고 있으면 그래도 꽤 좋은 분이셨을 거란 예감이 들어.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가족을 버린 사람인걸요. 전 절대 제 아버지처럼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역시 전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모든 걸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전 34살의 나이로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비록 제 혼주석엔 아무도 앉지 못했지만 장인, 장모님이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따뜻하게 채워주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하네, 우리 사위. 우리 집에 또 다른 든든한 아들이 생겨 얼마나 기쁜지 모르네. 앞으로 한 가족으로 잘 지내보세. 네, 제가 앞으로 사위로서 그리고 큰아들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장인어른, 장모님. 전 결혼 1년 만에 건강한 아들도 한 명 낳고 다시금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었답니다. 제 여동생은 제가 행복해 보인다며 다행이라고 했어요. 오빠가 가끔 표정도 너무 어둡고 세상 다 산 노인네처럼 말해서 걱정이 많았거든. 근데 희정아내 이름 언니랑 결혼하고 정말 많이 밝아진 것 같아. 오빠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참 좋아. 정말 그래 보여? 이게 다 내 새언니와 장인 장모님 덕분이지. 뭐? 우리가 어려선 부모님 때문에 가슴을 앓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계속 고생만 하라는 법은 없나 보다. 함께 고생했던 세월이 있어서 여동생과 전 여전히 사이 좋은 남매로 우애 좋게 지냈습니다. 아내도 저와 꼭 닮은 쌍둥이 동생과 친자매처럼 어울려 다녔어요. 아가씨, 가끔 아가씨가 머리 묶고 오면 저희 남편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헷갈릴 정도라니까요. 쌍둥이가 닮은 게 당연한데
어쩜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어요? 새언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여동생인데 오빠보단 예쁘지 않겠어요? 똑같다고 하면 제가 약간 자존심 상하는데요. 우리 오빠 이제 아저씨고 전 시집도 안 간 아가씨잖아요. 승희야, 거부하지 마. 넌 누가 봐도 나랑 판박이니까. 내가 머리 길러서 묶고 다니면 혹시 박성민 씨 아니세요? 이럴 걸. 우리 아들이 고모 보고 아빠라고 부르면 어쩌냐. 전 똑같이 생긴 얼굴로 장난을 치곤 했지만 늘 여동생만 보면 짠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때까지 혼자 살고 있는 게 영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동생에게도 좋은 사람이 생기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내가 일찍 약속이 있어 외출하고 저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박성민 씨 맞으시죠? 그때 제가 시킨 게 없는데 택배 하나가 날아왔더라고요. 아이를 낳은 이후 주문할 게 워낙 많아 평소처럼 아내가 시킨 물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싶어 택배 상자를 들여다봤는데 저는 그만 발신인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 아니 이게 뭐야? 이 사람이 왜 우리 집에 택배를? 택배 상자에 놀랍게도 박종배라는 세 글자가 발신인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오래전 저희 가족을 배신한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택배 상자마저 떨어뜨리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화가 끌어올라 택배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발로 뻥 차버렸네요. 그러다 그걸로도 모자라 아예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죠. 그렇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때 마음 같아선 아예 불태워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한참이 지나 아내가 돌아왔고 열지도 않고 버려진 택배 상자를 보며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왜 여기다 버려놨어? 보니까 쇼핑몰에서 산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보낸 거 같은데. 박종배, 이 사람이 누구지? 당신 안 열어봐도 돼? 그거 그냥 버려. 그 사람 나한테 죽은 사람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버려. 그냥 버리라고? 한번 열어보기라도 하지. 이 사람이 대체 누군데 그래? 아, 그냥 좀 버리라고. 난 그 이름 쳐다보기도 싫다니까. 전 그날 난생 처음으로 아내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는 제가 갑자기 화를 내자 몹시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는 놀란 아내를 보고 또 복잡한 감정이 들어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당신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속상해 하는 거야? 나한테 말해줄 순 없어? 당신 이 상자 열기 싫다면 내가 대신 열어볼게. 그건 괜찮지. 아내는 제게 조심스럽게 묻더니 제가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택배를 열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 몹시 다급한 목소리로 절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꼭 봐야 할 것 같아. 여기 뭐가 들었는 줄 알아? 대체 뭔데 그래? 그냥 버리라니까 심란하게 당신까지 이럴 거야? 이거 내 손으로 못 버리니까 당신이 직접 보고 버리든지 해. 아내는 그러면서 제가 앉아있던 식탁 위에 뭔가 탁 내려놓더라고요. 전 그 물건을 보고 또 한 번 경악을 하고 말았죠. 그건 오래된 녹음기와 어떤 서류 뭉치였습니다. 전 그 녹음기에 어떤 목소리가 들어있을지 두려워 차마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혹시 이제야 가족이 생각난 아버지가 구구절절 반성이라도 담아놨을지 아니면 제가 감당하지 못할 다른 것이 들어있을지 무엇이 들어있든 결국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들어있을 것이 확실했습니다. 전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마법처럼 제 인생이 뒤바뀌고 말았답니다. 당신 그 여자한테 속은 거야.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
녹음기에서 처음 들려온 소린 어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절대 잊혀지지 않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뭔데 내 아내를 욕보여? 당신 누군데 대뜸 찾아와 그런 소리를 해? 박종배 아버지, 성함, 당신 참 순진한 양반이네. 지금 당신이 키우는 쌍둥이들 말이야. 그 쌍둥이들 친아빠가 따로 있다면 어떡할래? 그때도 지금처럼 내 자식으로 키울 수 있겠어? 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 속 말하는 쌍둥이가 저희 남매인 건 분명한데 저희에게 친아빠가 따로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믿는 당신 와이프 말이야. 사실 나랑 만나던 사이였거든. 그 여자가 양다리였다고. 우린 2년이나 만났어. 그런데도 당신하고 내 살림 차리게 하더니 무슨 계산이 섰는지 날 버리고 당신하고 결혼했더라. 뱃속에 내 아이들을 품고 말이야. 당신 그동안 한 번도 의심 안 했지. 내 얼굴 잘 봐봐. 당신 애들하고 똑같이 생겼지. 놀랍게도 엄마가 녹음 속 남자를 만나고 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녹음 속 남자 아이를 갖고도 아버지를 속이고 결혼한 거였고요. 그 여자 애초부터 당신을 속일 작정이었어. 그러니까 임신인 걸 알자마자 결혼을 서둘렀겠지. 처음부터 박종배 당신 아이로 키울 생각이었다고. 당신은 속았어. 그 애들 내 애들이야. 뭐야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내 아내가 그 사람이 날? 아버지는 그때 처음 진실을 알게 되셨는지 오랜 세월이 지나 그때 녹음 파일을 듣고 있던 저처럼 놀라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난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나도 내 애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나 5천만 원만 입금해. 그러면 애들한테 평생 새아빠로 살면서 비밀로 해줄 테니까. 우리 쌍둥이들이 알면 얼마나 놀라겠어. 안 그래? 멀리서 보니까 애들한테 죽고 못 살던데. 그까짓 5천 때문에 상처 주고 싶지 않잖아. 이건 우리 둘 사이 영원한 비밀이야. 남자는 아버지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이 일을 영원히 묻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오열하시며 남자에게 재차 물었어요. 정말 그 애들이 내 애들이 아니라고? 내 아내가 날 배신한 게 맞아? 내가 당신 얘기를 어떻게 믿어? 정 못 믿겠으면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그 여자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아마 깜짝 놀라서 바로 무릎이라도 꿇을 걸. 그 여자 그렇게 계산적인 여자야. 몰랐지. 당신이 나보다 돈 많고 능력 있어 보이니까 바로 날 뻥 차버렸거든. 첫 번째 녹음 파일은 그렇게 충격적인 진실을 던져놓은 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됐어요. 두 번째 파일에선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에 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어떻게 그 인간을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 그 인간 말처럼 정말 애들이 내 애가 아니야? 당신 날 속인 게 맞아? 그렇고도 당신이 무슨 할 말이 남았는데? 당신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고도 아직도 변명할 게 남아 있어? 아버지 목소린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연이어 울고 있는 엄마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미안해. 당신을 속일 마음은 없었어. 사실 그 인간 내가 전에 만나던 사람 맞아. 먼저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내가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당신과 결혼하기로 한 후에야 임신인 걸 알았어. 이미 뱃속에 쌍둥이들이 있는데 내가 그 귀한 생명을 어떻게 지워? 당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그 남자고 내 사이에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어? 그 남자가 나보다 조건이 좋았으면 날 버렸을 거잖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어떤 상황이었어도 당신을 선택했을 거야.
나한테도 애들한테도 당신만큼 좋은 사람은 없어. 엄마가 그렇게 말하자 아빠는 큰 소리를 내며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이 선택한 거라고? 그럼 내 입장은 뭐가 돼? 친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란 우리 애들 뭐가 되고? 당신 정말 나쁘다. 인간도 아니야. 그러고도 애들한테 엄마로 살 자격이 있어? 이 모든 진실 알아버렸는데 내가 앞으로 애들 앞에서 어떡하라고? 앞으로도 달라질 건 없어. 우리 애들 당신이 나 키운 거나 다름없잖아. 애들도 나보다 아빠 더 좋아하고 이미 이렇게 된 거 그냥 지금처럼 좋은 아빠로 있어주면 안 될까? 나한테 좋은 남편이 돼주라는 말은 안 할게. 날 욕하고 원망해도 좋아.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 당신이 꼭 필요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여보, 제발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두 번째 녹음 파일은 엄마의 울음소리와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원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아버지가 왜 저희 얼굴도 보지 않고 떠나셨나 했더니 모든 진실을 알곤 큰 충격을 받고 떠나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파일 재생이 끝나 적막해진 후로도 한동안 멍하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옆에 있는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거기엔 아버지 이름이 찍힌 통장 이체 내역이 들어 있었죠. 그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버지가 저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양육비를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아무리 식당 일 하신다고 해도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기엔 역부족이었을 텐데 그동안 아버지가 보내주신 양육비 덕분에 간신히 버티셨나 봐요. 전 곧이어 아버지의 편지로 보이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딸 성민이 승희에게 보고라. 내가 너무 오랜만에 나타나 깜짝 놀랐지. 행여나 이 편지를 보지도 않고 버린 건 아니길 바란다.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보고 싶었다는 말이란다. 정말 보고 싶었고 몇 번이고 너희 앞에 나타나고 싶은 마음이었어. 하지만 난 용기가 없었다. 나라는 존재가 너희에게 혼란만 줄까봐 두려웠어. 녹음 파일을 들었다면 알겠지만 너희 내 친자식이 아니었어. 그때 나도 젊고 어려서 그 사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상관이었을까 싶다. 너희 누가 뭐래도 내 아이들인데 말이야. 너희 엄마가 내가 갑자기 떠난 걸 뭐라고 설명했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천하의 나쁜 아빠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을 수도 있겠지. 하나 분명한 건 난 항상 너희 곁에 있었어. 내가 떠나고 한참 뒤 들은 소식인데 너희 엄마 재혼했더구나. 너희가 새아버지로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너희 친아버지다. 우리가 이혼하고 그 남자도 서로 피차 혼자인 것 같으니 살림을 합치자고 했다더구나. 내 엄마도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었겠지. 모든 세월이 지났으니 이제 나도 너희 엄마 이해하기로 했다. 그래도 내가 보냈던 양육비가 부디 너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주 오랜 세월을 돌아 이제야 너희 앞에 나타난 이 애비를 용서하려무나? 너쫀 내 자식으로 받아들인 이후로 한 번도 성민이 승희 너쫀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다. 너희가 태어나던 날,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던 날까지 그 모든 날들이 애비 기억 속에 생생하다. 너희는 언제나 내게 자랑스러운 아들딸이었어. 내가 비록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알아주길 바란다.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얘들아. 그러면서 편지 말미엔 아버지 연락처가 적혀 있더라고요. 전 눈물로 앞이 흐려져서 연신 눈을 닫고 또 닦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배신했다고 원망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언제나 저희 곁에서 절 지켜주고 계셨던 거죠. 제가 그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아내도 옆에서 그 모든 걸 다 지켜보곤 조용히 안아주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버님께 연락드리자.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비록 친아버진 아닐지라도 당신을 지켜주신 분이잖아. 우리 또다시 후회할 일 만들지 말자. 아버님이 지금이라도 얼마나 큰 용기를 내신 거겠어.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자식이란 존재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저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이유도 결국 친아버지란 인간과 재혼한 것도 다 저희만을 생각해서였겠죠. 엄마도 살면서 한 번쯤은 너무 힘들다 하고 얘기하고 싶으셨을 텐데 혹여 사춘기 저희가 엇나갈까봐 혼자 그 모든 고통을 안고 가셨나 봅니다. 전 한참이나 아내의 품에 안겨 울며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이어지는 동안 몇 번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전화 끊고 싶더군요. 그때마다 떨리는 제 손을 잡아준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답니다. 여보세요? 이미 나이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지만 전 그게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걸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울고만 있으니 아버지도 단박에 저라는 걸 알아차리셨어요. 혹시 성민이냐? 성민이 너 맞아? 네. 아, 성민이가 맞아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절 용서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오랜 시간 오해하고 미워했어요. 아니다, 아니야. 아빠 다 괜찮아. 아빠는 너하고 승희만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런 날 외면하지 않고 전화를 줘서 정말 고맙다. 성민아. 절 성민아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오래전 그 목소리와 너무나 똑같아 전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전 20년의 세월을 넘어 아버지와 아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도 전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통화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저도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주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버지와 전화를 끊고 전 곧바로 여동생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했죠. 여동생은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며 화를 냈다가 울다가 안도했습니다. 엄마,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사람이 사실 우리 친아버지란 말이야? 이때까지 한 번도 연락 없던 그 사람이 오빠 나 그거 못 들은 걸로 할게. 내게 아버지는 우리를 키워준 박종배 그분 한 분이야. 우리 내일 당장 아버지 찾아뵙자. 그 다음 날 전 동생과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배를 누르자 벌써 백발이 된 어르신 한 분이 나오셨어요. 얼굴엔 주름살이 가득했지만 그건 누가 봐도 제 기억 속의 아버지였답니다. 아빠, 저희 왔어요. 여동생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크게 아빠하고 부르며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여동생을 있는 힘껏 안아주셨어요. 오냐, 어서 와라, 내 새끼들. 이 아빠는 항상 너희만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긴 제 아내예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아버님 며느리 김희정이라고 해요. 그래, 반갑다, 우리 며느리. 어서 들어오거라.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야. 저희 건강부터 챙기시는 것도 예전의 아버지 그대로였습니다. 저희 셋은 아버지 앞에 큰절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아버지? 제가 벌써 결혼도 하고 아이 아빠가 되었어요. 이것 보세요. 이 사진이 아버지 손주 사진이에요. 어디 좀 보자. 아이고, 이 녀석 볼이 통통한 게 꼭 어릴 적 성민이 너하고 똑 닮았구나. 아버지 너무나 기뻐하시며 어서 손주도 보여달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은퇴하기 전까지 쭉 해외로 오가며 지냈다. 그러면서
재혼할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 언제나 아주 멀리서 너희만 지켜보며 지냈지. 너희 엄마가 하늘로 갔을 때, 그리고 성민이 네가 장가 갔을 때, 그때마다 너희 앞에 나타나고 싶었지만 차마 자신이 없었어. 아버지는 재혼 안 하시고 혼자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은퇴를 하시고 이른이 가까운 연세가 되었어야 저희 앞에 나타날 용기가 나셨다고 해요. 저와 여동생은 모르게 오랜 세월 저희 뒷바라지를 해주시면서요. 아빠, 지금이라도 저희 손을 다시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거든요. 결혼할 때 저도 아빠 손잡고 입장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다시 제 앞에 나타나 주셔서 정말 꿈만 같아요. 내가 성민이, 희정이한테 미안하게도 혼주석을 채워주지 못했다만 이제라도 애비 노릇을 해도 되겠니?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아? 당연하죠, 아버지. 아버지만큼 저희 사랑하고 아껴주신 사람은 없어요. 그때도 지금도 저희에게 아버지는 오직 제 눈앞에 계신 아버지뿐이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너희에게 언제나 은혜만 입는구나. 그 순간 저희는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재회를 하고 몇 달 뒤 동생과 아버지 나란히 손을 잡고 결혼식장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가족석에 앉아 너무나 벅찬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보, 우리 아가씨 너무 아름답지 않아? 이제 보니까 당신보다 아가씨가 훨씬 예쁜 것 같아. 당연하지. 누구 딸, 누구 동생인데. 우리 아버지도 너무 멋지시지. 성윤아 아들, 이름 잘 봐. 저분이 내 할아버지셔. 할아버지 너무 근사하지? 아직 아기인 제 아들도 할아버지 알아보는지 방긋방긋 웃더라고요. 동생 손을 잡고 걸어오신 아버지를 보니 그 짧은 행진이 꼭 저희 가족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행진 속에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눈물 그리고 기쁨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한때 서로를 원망하며 등을 돌렸던 가족이 이젠 같은 길 위에서 한 발자국씩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매제에게 여동생을 부탁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사위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네. 앞으로도 지금 그 마음 그대로 서로 아껴주고 의심하지 말고 늘 사랑하는 마음 간직하게나. 그리고 우리 딸이 말이야. 나한테 목숨보다 귀한 딸이거든. 내 딸 눈물 나게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매제도 저희 가족의 사연을 다 알고 있어서 아버지를 안심시키려는 듯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승희 말은 법으로 알고 승희만을 받들며 살겠습니다. 당신 그 말 꼭 지켜야 한다. 전 매제와 여동생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한바탕 웃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여동생도 시집을 가고 지금은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고추장찌개 맛있게 끓였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성윤아, 얼른 가서 할아버지 식사하시라고 해. 할아버지, 고추장찌개 드세요. 식으면 맛없대요. 아이고 고맙다, 어머. 언제 이런 걸 다 차렸어? 그나저나 우리 손주는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을까? 정말 고맙게도 아내가 먼저 제안해줘. 저희는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어머님과 이혼하고 평생 외롭게 사셨다며 이제라도 손주 재롱도 보시고 우리한테 효도도 받으며 지내셔야지. 나 아버님 모시고 살고 싶어. 우리 그렇게 하자. 아버지도 처음에 합가하자는 저의 제안에 조금 놀라셨지만 아내 마음만이라도 고맙다며 합가를 허락하셨답니다. 요즘 저희 아버지는 손주 재롱 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세요. 저희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이젠 한 가족으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답니다. 올해 추석엔 여동생 내외까지 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아빠, 우리 윷놀이예요. 예전에 아빠 윷놀이 정말 잘하셨잖아요. 어떻게 아빠가 윷만 던지면 기가 막히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여보, 우리 아빠 완전 윷놀이 선수잖아. 정말요? 장인어른, 저도 윷놀이라면 지지 않을 자신 있는데. 우리 치킨 몇 마리 걸고 내기 한번 하시죠. 우리 사위가 아주 자신감이 넘치구만. 아들, 우리도 질 수 없지. 왜? 며느리 너도 얼른 편 골라. 누가 이길지는 뻔하겠지만 말이야. 우리 손주 고모부가 사주는 치킨 좀 먹겠구나. 그날 윷놀이 승자는 예상대로 저의 아버지셨습니다. 매제는 분하다며 다음 명절에 서력전을 약속하고 갔네요. 저는 모든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만약 저희 아버지가 먼저 용기를 내어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전 평생 가슴 한켠에 아픔을 간직하고 살았겠죠. 이유도 없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여전히 그 원망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모든 걸 용서하시고 가족의 손을 잡아주셔서 전 감사하게도 오늘도 가족이란 울타리 속에 행복하게 지내고 있네요. 세상에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저에겐 아버지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비록 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신 분이니까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기에 저와 여동생도 이 세상에 건강하게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혈연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 모든 존재가 가족이란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